그날 내 아들이 죽었고 나는 무너진 도시를 살리기 위해 한국을 향해 무릎 꿇었습니다. 잠깐,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선택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도시의 운명과 죽은 아들의 약속 사이에서 서야 하는 것이죠. 제가 왜 러시아 시장 부시장에서 한국 땅을 밟고 무릎을 꿇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픈 이야기일 거예요. 42살 러시아 여자가 자존심을 버리고 이국 땅에서 용서를 구한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리나 안드레예바입니다. 2024년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 대행이 된 지 이제 3개월째였어요. 하지만 제가 맡은 건 시장직이 아니라 죽어가는 도시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출근길에 보이는 풍경은 악몽 같았어요. 한때 2만 명이 일했던 현대자동차 공장은 이제 거대한 철의 무덤이 되어 있었거든요. 녹슨 철문에는 가동 중단이라는 표지판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죠. 연간 20만 대를 생산하던 그 웅장한 공장이 말입니다. 더 끔찍한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눈에는 희망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진 것처럼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 책상 위에는 매일 똑같은 악재들이 쌓여갔습니다. 실업자 수 전월 대비 3% 증가, 자살률 작년 대비 15% 상승, 청소년 범죄율 23% 급증. 숫자들이 저를 질식시켰어요. 하지만 이 차가운 숫자들 뒤에는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시청 앞 광장에는 매일 실업급여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새벽부터 긴 줄을 서 있었습니다. 6월의 새벽 추위에 떨면서 말이에요. 그 중에는 한때 현대차 공장에서 20년간 일했던 미하일 아저씨도 있었어요. 시장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집세도 못 내고 아이들 밥도 제대로 못 해주고 있어요. 미하일 아저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60살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 좋아질 거예요 라는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1년 전 녹화된 아들 사샤의 영상을 꺼내봤어요. 의대 1학년이었던 19살 사샤가 병실에서 웃으며 한국어로 말하는 모습이었죠. 소아암 판정을 받고도 밝게 웃던 우리 아들의 모습이요. 감사합니다, 현대. 당신들 덕분에 저희 병원이 있어요. 저도 나중에 여기서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그때 사샤는 현대자동차가 후원하는 소아암 센터에서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와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사샤는 항상 자랑스럽게 말했거든요. 엄마, 현대 아저씨들이 정말 대단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런 병원을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의사가 되면 꼭 현대차에서 만든 병원에서 일할 거야. 하지만 2022년 3월 전쟁이 시작되고 서방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현대차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부품 공급이 중단되고 병원 운영도 어려워졌어요. 사샤의 수술은 무기한 연기됐고 3개월 후 제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현대 아저씨들은 언제 돌아와요? 저 혼자 가면 안 되는데. 그날 밤 저는 사샤의 방에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아들이 꿈꾸던 미래가, 그 따뜻한 마음이 모두 사라진 현실이 너무 잔인했거든요. 시장이 된 후 저는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현대차가 떠났는지,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공장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873억 원 가치의 현대차 공장이 단돈 1만 루블, 우리 돈으로 14만 원에 아트파이낸스라는 회사에 매각된 거예요. 그것도 2년 후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까지 붙여서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저는 부총리 자이체프의 사무실로 달려가서 따졌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소, 시장. 자이체프가 시큰둥하게 답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어쩔 수 없다고요? 2,873억 원짜리 공장을 14만 원에 파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며칠 후 저는 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청 내부 고발자를 통해 자이체프와 중국 기업들 사이에 거액의 뇌물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를 입수한 거예요. 현대차를 내쫓고 중국에 넘겨주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증거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우리 시민들의 생계와 제 아들의 생명이 몇몇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희생된 거였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시의회에 고발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10시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장님, 너무 깊이 파지 마시죠. 조용히 하시는 게 시장님한테도 좋을 겁니다. 시장직도 잃고 싶지 않으시겠죠? 목소리는 차가웠고 협박의 의도가 분명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놓고 하루 종일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제 마음을 완전히 바꾼 일이 일어났어요. 시청 앞에서 한러 우정학교 아이들 30여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현대차에서 후원했던 한국어 학교였죠.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10살짜리 카츄샤가 손으로 쓴 편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시장님, 현대 아저씨들이 언제 돌아와요? 저희는 아직 한국 노래를 다 못 배웠어요. 태극기도 그리고 싶고 한국 친구들에게 편지도 쓰고 싶어요. 부탁드려요. 9살 이반이가 말했어요. 시장님, 아빠가 매일 울어요. 일자리가 없다고. 현대 아저씨들이 돌아오면 아빠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협박이고 뭐고 상관없다고요. 체면 따위는 더더욱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날 오후 긴급 시의회가 열렸어요. 제가 한국 방문 계획을 발표하자 의원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장께서 직접 한국에 가신다고요? 그럼 우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 시장이 외국 기업 앞에 무릎 꿇는 꼴이잖아요. 전 세계가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의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떤 의원은 책상을 치면서 소리쳤죠. 시장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에게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일어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체면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굶주리는 아이들이 중요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시장으로서 시민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야 하고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해요. 그리고 2만 명의 가장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의원들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건 2가지였어요. 하나는 자이체프의 부정행위 증거 자료를 담은 USB, 또 하나는 한러학교 아이들이 쓴 편지 573통이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사샤의 사진도 가방에 넣었어요. 19살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사샤야, 엄마가 현대 아저씨들을 다시 데려올게. 엄마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말이야. 공항에서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다는 소식이 벌써 퍼진 거였죠. 시장님, 정말 한국에 가서 사죄하실 건가요? 현대차 회장 앞에서 무릎도 꿇으실 건가요? 혹시 이것도 정치적 쇼 아닌가요? 저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러시아가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뒤돌아본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회색빛이었어요. 희망이 사라진 도시의 색깔이었죠. 기내에서 저는 사샤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사샤야, 엄마가 갔다 올게.
너의 꿈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어요. 한국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러시아와는 다른 희망이 있는 나라의 공기 같았어요. 한국 기자들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시장님, 현대차 본사에 직접 가실 건가요? 어떤 사과를 하실 예정인가요? 저는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해온 말들이 갑자기 다 사라진 느낌이었거든요. 오전 9시, 저는 양재동 현대차 본사 정문 앞에 섰어요. 높이 솟은 건물을 올려다보니 목이 아팠어요. 마치 거대한 산을 앞에 둔 것 같았거든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저는 정장을 차려입은 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딱딱한 아스팔트가 무릎을 찔렀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손에는 한라학교 아이들의 편지 묶음을 들고 있었어요.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님,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 이리나 안드레예바입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침 출근길이라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죠. 누군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곧 그 사진들이 SNS에 퍼져나갔습니다. 러시아 시장이 현대차 앞에서 무릎 꿇고 있다. 이게 실제 상황인가?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왔죠.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 러시아 고위직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현대차 직원들은 저를 외면했어요. 30분쯤 지나자 경비원이 와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주세요. 첫날은 완전한 실패였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과연 이 일이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사샤와의 약속이 있었고 한라 학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틀째, 사흘째 저는 계속 현대차 본사 앞에 나갔어요. 때로는 무릎을 꿇고 때로는 서서 기다렸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말이에요. 한국 언론들이 연일 저를 보도했어요. 러시아 시장의 절절한 호소, 무릎 꿇은 진심, 이유 있는 사과라는 제목들이 나왔죠. 하지만 현대차의 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배신은 쉽게 잊기 어렵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만 반복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정말 소용없는 일이었나 싶었어요. 8째 날 아침, 호텔 방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난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어요. 한라 학교 아이들의 편지를 한국 언론에 공개하는 거였죠. KBS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제가 러시아에서 가져온 편지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쓴 편지들이에요.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저를 향해 있었죠. 마이크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카츄샤가 색연필로 꼼꼼히 쓴 편지였어요. 현대 아저씨들 안녕하세요. 저는 카츄샤예요. 10살이에요. 우리 학교가 문 닫아서 한국 노래를 다 못 배웠어요. 아리랑 노래 정말 좋아했는데 다시 학교 열어주세요. 저희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편지에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두 번째 편지. 9살 이반이의 편지였어요. 현대차 회장님, 저는 이반이에요. 아빠가 현대차 공장에서 20년 동안 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에만 있어요. 아빠가 매일 밤에 울어요. 저도 아빠가 우는 걸 보면 같이 울어요. 아빠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플래시도 멈췄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거든요. 이 아이들은 정치를 모릅니다. 전쟁도 모르죠. KBS, JTBC, MBC, SBS 모든 방송사가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친구들을 버릴 수 없어요. 현대차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정치와 아이들은 별개잖아요.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죠.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11째 날 새벽 3시, 저는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러시아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2주간의 체류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죠. 책상에 앉아서 정의선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편지를 썼어요.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죠. 회장님,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아들 사샤는 현대차가 후원한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한국을 정말 사랑했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친구들과 편지도 주고받았거든요. 사샤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말이 현대 아저씨들은 언제 돌아와요? 였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아직도 답하지 못하고 있어요. 눈물 때문에 글씨가 번져서 몇 번이나 다시 썼어요. 회장님, 제가 여기 온 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단순히 한 엄마로서, 한 시장으로서 제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한라학교 아이들이 다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하고 싶고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싶었거든요.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새벽 5시였어요. 저는 현대차 본사로 마지막으로 향했습니다. 경비실에 편지를 맡기고 돌아서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이리나 시장님이시죠? 저는 현대자동차 정의선입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의선 회장이 직접 새벽에 전화를 한 거였거든요. 회장님.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편지 잘 읽었습니다. 시장님의 진심을 충분히 느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지나가던 한국 시민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11일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기쁨에 온몸이 떨렸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현대차 본사 38층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정의선 회장이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시장님, 솔직히 처음에는 정치적인 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편지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배신보다 신뢰를 더 소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현대차가 단순히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 저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신뢰는 한번 잃으면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용기 덕분에 우리가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배웠어요. 현대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11일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기쁨과 안도, 그리고 사샤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한 달 후 현대차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바이백 옵션 행사를 결정했습니다. 아트 파이낸스로부터 공장을 되사와서 다시 운영하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에 도착했을 때 활주로부터 터미널까지 수천 명의 시민들이 나와 있었어요. 플래카드를 들고 환영 현수막을 펼치고 있었죠. 시장님, 정말 해내셨군요. 현대차가 진짜 돌아온다는 게 정말인가요? 감사합니다, 시장님.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공항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미하일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달려왔어요. 시장님, 내일부터 다시 출근할 수 있다고 하네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공항 로비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시민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한러 우정학교도 다음 주부터 다시 문을 열어요. 소아암 센터도 한 달 안에 재개됩니다. 그리고 2만 개의 일자리가 다시 생깁니다. 그날 밤 오후 11시, 3년 만에 현대차 공장에 불이 켜졌어요. 거대한 공장 건물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러 학교 운동장에는 600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부모들과 함께 나온 거였죠.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어 노래를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아저씨들. 카츄샤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시장님, 이제 다시 한국 노래 배울 수 있어요. 아리랑도 끝까지 배울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한국 친구들에게 편지도 쓸 수 있을 거야. 이반이가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오늘 처음으로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사샤를 떠올렸어요. 우리 아들도 분명 이 순간을 기뻐했을 거라고요. 미하일 아저씨를 비롯해 수천 명의 시민들이 다시 공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시청 앞 실업급여줄도 점점 짧아졌죠. 현대차는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장학금 프로그램이 재개됐고 한국어 교육도 이전보다 더 확대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아암 센터도 최첨단 장비를 갖춰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시장직을 내려놓고 할러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6개월 후 새로 문을 연 소아암 센터를 찾았어요.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과 최첨단 장비들이 있는 깨끗하고 따뜻한 곳이었죠. 한 병실에서 8살 남자아이가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샤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안녕하세요, 이리나 선생님. 아이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 얘야. 이름이 뭐니? 세르게이예요.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샤가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그래? 왜 의사가 되고 싶어? 현대 아저씨들이 만든 이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여기서 치료받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저처럼 아픈 아이들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게요. 세르게이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바로 3년 전 사샤의 눈과 똑같은 빛이었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어요. 사샤의 꿈이 다른 아이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사샤의 무덤에 갔어요. 하얀 장미 한 다발을 놓고 말했습니다. 사샤야, 엄마가 약속을 지켰어. 현대 아저씨들이 돌아왔고 아픈 아이들이 다시 치료받을 수 있게 됐어. 그리고 할러 학교 아이들도 한국 노래를 끝까지 배울 수 있게 됐단다. 바람이 불어와서 제 뺨을 스쳤어요. 마치 사샤가 엄마 고생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무릎 꿇는 용기가 도시를 다시 살립니다. 신뢰는 잃을 수 있지만 진심과 용서가 만나면 다시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치나 이해관계를 넘어선 단순하지만 강력한 희망 말이에요. 현대 자동차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남긴 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그리고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할러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이 두 마디 속에는 제 모든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용서해준 현대차에 대한 감사, 기회를 준 한국에 대한 감사, 그리고 꿈을 잃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감사가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